네, 여기 지금 동국대 교수로 계시면서도 또 문단에서는 또 문학평론가로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 좀 비가 오더라고요. 네, 이게 그 소나기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어요. 네. 오후에는 또 황사가 온다고 해서 아, 좀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비 오는 또 동국대 캠퍼스도 또 아름답더라고요. 네. 우리 교수님은 문학평론가 하면 또 누구보다도 또 이렇게 문학평론 그럼 지적이고 네. 또 날카롭고 또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기서는 또 인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이렇게 독서와 교양감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그 저도 처음에는 10대 때 네. 문학에 관심이 많고 할 때는 저도 처음에 시를 썼죠. 아,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이제 시를 쓰는데 네네. 시를 쓰다가 아 내가 참 재능이 없구나 안 되겠다 하면 소설을 쓴다 그래요. 아, 그 소설가가 들으면 좀 기분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음, 또 소설을 쓰다가 또 안 되면 아, 아 평론을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네. 그건 제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에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우리 학교 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평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은 잘 갖지는 않는 거고 네. 문학을 처음 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시를 쓰고 싶어 하죠. 네. 자기 재능이 좀 시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뭐 서사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좋은 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날카롭고 그리고 좀 예리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해주는 평론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실패한 시인이라고 할까? 시인들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좀 그런 점이 있고, 시를 쓸 수 있으면 시를 쓰죠. 그러니까 시가 잘 안 되니까 좋은 시가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에 대한 얘기해 주는 거. 네, 그런 것만 해도 평론가의 좋은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실은 좋은 시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 좋은 시를 알아보고 잘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평론도 정말 상당히 서로 다양성을 위해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재현 교수님이 그 시를 또 안 쓰시고 안 쓰시는 건 알겠지만 또 평론을 해주시니까 또 이렇게 오늘 만남의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좋은 평론은 무조건 지적하고 비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평론인가요? 제가 아는 어떤 시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신경림 시인이신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수능 문제를 풀어봤대요. 자기 시가 수능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푸는데 못 풀겠더래요. 어려워서. 자기도 자기 시를 몰라. 자기도 자기 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내가 이 시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내가 여기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작심을 하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시인들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렇게 시를 쓴 건데, 그러니까 평론가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시인 자신도 보지 못한 그런 좋은 의미, 좋은 분위기. 예, 그러니까 시인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썼는데 평론가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시인들이. 저 평론가가, 저 교수가 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고 평론가는 이렇게 서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시인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평론가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시를 일단 쓰고서 내 시가 썼지만 일단 딱 발표하고 나면 이미 내 몫이 아니라 독자만의 다양한 또 경험으로 인해서 보는 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독자만의 몫이라 그러는데 또 우리 시인 입장에서는 또 평론가가 또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주면 정말 더 두 배로 기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딱 여기 연구실에 들어와 보니까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딱 이렇게 사진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미당 전집이죠. 이렇게 네, 미당 서정주 전집 시에서 또 쫙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곳곳에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그런 발자취가 느껴져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이제 스승님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인데 이제 제자로서 우리 스승님을 이제 그 시를 좀 평가한다라면 어떨까요? 제가 선생님 살아계실 때 선생님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네.
그걸 써도 될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속으로 좋아하신 것 같았어요. 속으로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처음 쓰니까 좀 굉장히 낯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박사 논문을 쓸 당시만 해도 살아계신 분을 잘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이렇게 살아서 아직도 뭐가 이렇게 진행형인 문인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뭔가 금기사항이었는데 네. 다른 대학에서 이를테면 서울대학이라든가 연세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에서 막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미당에 대해서 살아계신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동국대학교의 아무리 높은 선생님이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자의 입장에서 참 쓰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 쓰고 계셨어요. 우리 선배님들도. 근데 이거 더 이상 이러고 있다가는 타 대학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연구에 이렇게 선편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이제 쓰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했더니 좀 이렇게 뭐 좀 그러면 잘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죠. 네. 그러면 그 논문을 다 이렇게 증정해드렸어요. 증정해드리고. 네, 증정해드리고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추석 때나 설날 때나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면 늘 그렇게 덕담을 많이 해주시고 연세가 많이 이제 드셨으니까 그 80 넘어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써서 증정해 드렸으니까 그때는 다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원숙한 인생의 큰 어른이셨잖아요. 네. 젊었을 때는 좀 카랑카랑 하시고 좀 예리하셨는데 이제 연세 드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81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82년도서부터 미당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니까 저는 완전히 이렇게 정년 퇴임하고 나셔서 저는 강의를 또 다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학부 때부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감도 많고 또 문학적으로 감화도 일단 많이 받고 제가 시를 그래도 10대 때 대학교 때는 시를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시를 못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당 선생님 시를 읽고 나서 미당 선생님 시를 다 읽고 나니까 난 저렇게 못 쓰겠다 넘사벽이다 요즘 말로 이게 도대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미당 선생님처럼 못 쓸 바에야 정말 2등 3등 시인이 돼가지고 뭐 하겠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미당 서정주 그 선생님께 그 박사학위 논문을 동국대에서 쓴 최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정을 했을 때 우리 저렇게 환하게 웃으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맞아요. 기쁘셨을까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 정말 속으로 엄청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뻐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이 왜냐하면 남현동 자택에 두 분만 사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이 한 2달 반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네. 2달 반 뒤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이 텅 빈 거예요. 아무도 안 살아요. 네. 자녀분들은 다 미국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집을 뭐 보존하긴 해야 되는데 보존할 때까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이 많은 책이며 유품이며 이런 거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고창에 기념관이 지어지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도서관도 짓고 그래가지고 유품들을 다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뒤에 있는 사진도 동국대학교의 어떤 유품 전시회를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사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년째 지금 제 연구실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문학관에 좀 갔다 오긴 했는데요. 예. 둘이 그러면 이 집에서 우리 여기 지금 많지만 여기 보니까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이게 대표 백선에 실렸던 시인데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 하면 많은 시들을 진짜 일반인, 시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다 알고 그러잖아요. 교과서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 박사 논문 첫 번째로 한 교수님 입장에서 미당 서정주의 정말 다 좋지만 그 중에서 백미 몇 편만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올해가
화사집이라고 미당 선생님 첫 시집이에요. 1941년 2월 10날 나왔어요. 네. 그 화사집 출간 올해가 80주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제가 아, 50주년 화사집. 행사도 받고 또 70주년 행사는 제가 직접 해드렸고 그래서 80주년을 올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기도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화사집 80주년을 저 혼자 조용히 이렇게 기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화사집에는 시가 전부 24편밖에 수록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24편. 자화상이 들어가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시가 자화상이고 아. 제일 끝에 있는 시가 부활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는 내가 이제 좋은 시를 써야 되겠다.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욕하고 천치라고 욕하고 그래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이마 위에 시의 이슬이 얹힐 때까지 그렇게 좋은 시를 쓰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젊은 시인이 내가 시인으로 이제 제법 시인으로 새로 탄생하겠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제가 비평가의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자화상을 상당히 그 미당 서정주 입장에서는 일찍 쓰신 거잖아요.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써서 23살 때 근데 어떻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굉장히 도발적이고 정말 충격적이죠. 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예. 당시만 해도 야. 조선의 유교 가풍이 이렇게 예. 남아있을 때인데 자기 아버지 보고 종이라고 예.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네. 그래서 뭐 아버지를 무슨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조선 사회 전체가 이렇게 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쓰신 게 귀척도죠? 이제 두 번째 시집이 귀척도예요. 귀척도, 예. 귀척도는 1948년도에 나온 시집이고요. 네. 화사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질이 나빠요. 지질이. 아. 왜냐하면 화사집은 일제강점기긴 때긴 했지만 그래도 이 문화적인 안목이 굉장히 높아서 오장헌이라고 하는 친구이자 시인이 남만서고라고 하는 출판사를 했는데 네. 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물론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네.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최고급으로 우리나라 시집 역사상 이거보다 더 고급진 시집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급진 시집을 만들어가지고 지질은 전주태지고 겉에는 저 기생이 바늘로 등대기에다가 술을 놓았고 화사집이라고 뭐 이렇게 고급한 시집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급 시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출판 문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그게 단 문학사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출판 문화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집이었는데 그 시집이 출간된 지 이제 80주년이 되어서 기념을 할 만한 그런 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미당 서정주 선생님 하면 또 신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신라는 이제 미당 선생님이 전라도 고창분이잖아요. 네네. 전라도 고창분이 왜 경상도 이 소위 말해서 경상도 정권의 뿌리인 신라를 그렇게 좋아했느냐를 갖고 또 막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근데 이제 신라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걸 떠나서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고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굉장히 이렇게 문화가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마치 난파선처럼 뭔가 갈 길을 못 찾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문화의 원류 중에서 지금 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나 미학을 찾으면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신라의 풍류도에서부터 그거를 찾아야 되겠다. 한국 문화의 어떤 독특한 기원 이런 거를 찾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라를 발견한 거죠. 또 그러다가 그 유명한 동천 우리 미당 서정주 하면 동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라 초의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 시집이 동천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는데 동천이라고 하는 시집의 제일 대표적인 동천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시고 그 동천이라고 하는 작품이 표방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동양적 전통의 아주 깊숙한 그 아주 현묘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의 모습 같은 것 도저히 이 현대 문명으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떤 아주 그윽한 정신세계의 그 높이 이런 것들을 잘 형상화하는 거죠. 그 시집 역시
신라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우리 미당 서정주 선생님 얘기하려면 정말 맨날 며칠도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고 또 그럼요. 얘기거리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 우리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진짜 이 백미로 꼽는 거라면 우리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다 좋겠지만 어떤 걸 저는 꼽을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시가 좋다고 생각해요. 부활이요? 부활. 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반 문맥에서 잘 쓰지 않고 좀 약간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이제 톨스토이 작품도 많이 읽고 젊어서 네, 도스토옙스키 작품도 많이 읽고 보들레르 작품도 많이 읽고 빅토르 위고 작품도 많이 읽고 이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젊어서 중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가지고 일제 그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퇴학을 당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몇 년간.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세계 문학 전집을 독파를 하고 이 세계 문학에 대한 어떤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자기 문학이 세계 문학의 수준과 어느 정도 될 수 있나 이런 거를 가름하고 이렇게 겨누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뭔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생 의식,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한국식 얘기로 하면 그건 재생인 거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얘기인데 그 제일 마지막 시가 부활이라고 하는 시예요. 화사집의 제일 끝에 있는 시가 부활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건 어렸을 때 죽은 자기 소녀 친구가 지금 자기가 청년이 돼가지고 종로 네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깨알같이 쏟아지는 막 즐겁게 웃으면서 막 네거리 햇볕 속에 쏟아지는 그 젊은 처자들을 보고 그 처자들의 모습에서 죽은 소녀의 모습을 다시 발견한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 젊은 아이들 몸속에서 하나하나 다 살아서 지금 내게로 온다.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믿지 않고 다시 뭐 윤회 전생에서 환생해서 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일반인들이 보는 이렇게 물리학적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인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사물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샤를르 보들레르가 엘레바시옹이라고 하는 상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에서 얘기한 게 시인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말하지 않는 다른 사물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 진짜 시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더니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서 진짜 시인은 보들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책을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그만큼 우리 서정주 선생님도 보들레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시냇물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인간의 말로 번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기 또 시집 중에서 노래라는 시집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유명한 또 8알의 바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 대표 이렇게 시집을 보면 상당히 그런 감각적이고 서정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딱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미당이 왜 시를 잘 쓰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주세요. 아무도 이건 잘 모르는데 네,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네, 미당이 왜 시를 잘 쓰는가. 네. 미당 선생님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거는 시로 안 써요. 직접 체험한 것만 네. 써요? 아주 예외적인 거 있죠. 물론 역사라든가 뭐 세계 산시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그 산에를 못 올라가지만 역사도 직접 겪을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다른 대부분은 자기의 체험인데 그냥 체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커피 마시고 뭐 물 마시고 잠자고 이런 체험이 아니고 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체험.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는 체험. 그런 것만 시로 써요. 그러니까 타작이 없어. 그러니까 버릴 만한 작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시인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막 고민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궁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서정주 선생님은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 오감을 동원해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서정주 선생님은 그 오감이 다 열려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감각적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감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간절한 감각. 네. 자기 마음에 간절할 때만이 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뒤에 또 있으신 것 같고 옆에도 그 귀도 뭐 발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말 미당 서정주는 그래서 천재라고도 많이 또 그러는데 정말 네. 대단한 시인이죠. 어, 네. 다시 나오기 힘들다던데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 같은 분이. 글쎄요, 뭐 또 나오기를 바라야죠. 네. 네. 이쯤에서 우리 여기 지금 인자하게 지금 웃고 계시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저기 아까 제가 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더라고요. 네. 특별히 저기다 이렇게 저 시를 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전을 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살다가 사람이 죽게 마련인데 살고 죽는 문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문제를 좀 가볍게 바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슬프지도 말고 너무 무겁지도 말고 그냥 바람이 연꽃을 만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저 유품전 도록 제일 표지에 저거를 이 뒷면에 유품전에 네, 유품전 도록 제일 뒷면에 저거를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놨는데 그 유품 도록을 만드는 회사에서 저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따로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저 사진 안에 시가 저렇게 이제 새겨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저게. 네. 또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그 사투리를 좀 이렇게 시에 많이 활용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투리라기보다 무슨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라기보다요. 미당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말은 무슨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네. 토속어. 그러니까 규범화된 표준어가 아닌 일반 민중들의 이 구두어, 입말, 예, 소위 말해서 마더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모국어라고 하는 건데 네. 모든 모국어는 사실은 이렇게 표준화된 언어가 아니고 예, 일상에 자기 지역에서 쓰는 그런 아주 평범한 말이죠. 얼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어리냐, 몸뚱아리냐. 예를 들자면 몸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라고 안 하고 얼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커다란이라고 안 하고 크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뱀을 만났을 때 징그러운 그 분위기 있잖아. 징그러운 느낌.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할 때, 할 때 이렇게 어금니를 이렇게 깨물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인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음과 자음과 이런 어떤 언어들의 결합이 다 그런 어떤 분위기하고 잘 맞게끔 언어를 조합하는 거예요. 네, 그냥 표준말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기찬 사랑을 가졌어라. 그냥 그것도 참 기찬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사랑이 엄청 더 커 보이고. 실록이라는 시죠. 네, 정말 맨 마지막에 기찬 사랑을 가졌어라. 그런데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그 기찬이 저는 너무 정말 이렇게 확 와닿았었어요. 어릴 때 읽을 때. 네. 그래서 내가 미당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시를 이렇게 제가 적으면서 보니까 또 아조라는 또 말이 있어요. 아주도 아니고 아조. 그래서 한번 제가 아조는 이제 인제는처럼 이제는이라고 안 해요. 미당은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근데 교과서에다 그걸 이제는 이렇게 쓰면 잘못되는 거예요. 인제는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듯이 아조도 보통은 표준말이 아주인데 미당은 아조라고 이렇게 근데 잘해요. 어디서 보면 이제는 저거 많이 써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면 이제는 하고 인제는 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 미당이 인제는이라고 썼을 때 그 인제는이라고 하는 걸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미당 서정주 여기 걸려져 있는 시를 한번 낭독을 하고요. 네. 우리 선생님은 또 부활의 시를 낭송을 하신다고 다 외우셨다 그래서 낭송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죠. 와. 네. 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미당 서정주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이런 미당 서정주 선생님 시는 진짜 항상 읽을 때마다 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저는. 네. 네.
그럼 우리 부활에 대한 시를 한번 낭송으로 예,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1939년 7월 19일 조선일보에 처음 발표한 시예요. 그러니까 1939년이니까 만 24살, 만 24살 때 쓴 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네, 제가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 너를 찾아왔다, 순아.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서 종로를 걸어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새벽닭이 울 때마다 보고 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더냐. 순아, 이게 몇만 시간 만이냐. 그날 꽃상여 산 넘어서 간 다음에 내 눈동자 속에는 빈 하늘만 남더니 매 만져볼 머리카락 하나 없더니 비만 자꾸 오고 촛불 밖에 부웅이 우는 돌문을 열고 가면 강물은 또 몇 철인지 한 번 가선 소식 없던 그 어려운 주소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 종로 네거리에 뭐라고 조잘대며 햇볕에 쏟아지는 애들, 그 중에서도 19살쯤 20살쯤 되는 애들, 그들이 눈망울 속에 핏대 가슴 속에 들어앉아 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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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인제 모두 다 내 앞에 오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연습만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너무 아니 잘하시는데요.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너무 그 정도로 너무 그냥- 잘하셨다는 거죠, 제가. 정말 순아 부르는데 정말 우리 그 서정조 선생님의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시집은 아닐 텐데요. 80소년 떠돌이의 시 있잖아요. 네, 그 80을 소년이라 표현했잖아요. 네. 정말 시인에게 가능한 거죠. 그게 미당이잖아요. 네. 미 아닐 미자에 집당자인데 사람이 아직 덜 됐다 이런 뜻이에요. 좀 미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피터팬 의식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영원히 소년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더 열심히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소년이다. 영원한 소년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호 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80소년,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말 대단한 분이죠. 80살인데 소년이. 예. 그런 스승님을 또 직접 네. 뵙고 네.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논문까지 쓰시고 이러니까 또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뭔가 자긍심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미당 선생님은 시로 사시는 분이에요. 시로 영생하시는 분이지 육체로 영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 정신이 저는 사실은 제 가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시를 통해서 좋은 독자들과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후까지 영원히 함께 사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간에 미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월이 가면 그 사람의 그분의 문학만 남고 그분의 시만 남는 거예요. 네. 예, 결국은 이분이 문인이기 때문에 문인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런저런 그런 거 뭐 그게 크게 다 중요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네, 아무튼 우리 미당 서정주 선생님도 지금 저기 하늘에서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또 든든한 제자가 있어서 든든하실 것 같은데 정말 문학과 아까 말했듯이 평론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와 평론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문학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여기 와서 좋은 얘기 많이 미당쌤 얘기 풍부하게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좀 훈훈해지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미당쌤을 다시 한번 그리워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